주거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월세에 대한 저항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15%. 내가 월급이 300인데 월세가 45만 원이야. 이게 딱 15%죠. 그럼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럼 많긴 한데 에이 어쩔 수 없지. 거기까지는 뭔가 용서가 되는. 근데 60, 70이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월소득이 300인데 60, 70을 월세를 낸다? 그럼 이분은 늘 머릿속에 고민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항선이 보통 15%거든. 최근에 신축 아파트 중에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아파트 있잖아. 그게 34평형이 월세가 보증금 한 3억 정도 내면 월세가 한 600, 700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월세가 600, 700 정도 된다라는 거는 그분의 소득이 600만 원 나누기 0.15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 얼마 계산해 볼까? 월세 600을 내고 산다는 분은 600 나누기 0.15 하면은 소득이 4천은 된다는 거예요. 월 소득.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거는 뭐 안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정말 어쩔 수 없어 월세나 전세임대주 시장 나가야 된다면 15%가 안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15%가 넘게 되면 일단은 자본을 모으는 데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신축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 다 알죠. 근데 신혼부부가 첫 번째로 선택한 집을 보면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딱 알 수 있다. 자기의 경제력과 소득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집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면 더 빨리 남들보다 내 집 마련을 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데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또는 처음부터 신축 또 아파트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시기는 점점 멀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잖아요. 개미는 오늘 먹을 식량이 충분한데도 땀 흘려서 일을 하죠. 쉬면 좋다는 건 나도 알지. 근데 왜 하느냐?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배짱이는 왜 놀았느냐? 배짱이 왜 놀았어요? 배짱이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배짱이는 한 해살이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을에 알 낳고 죽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개미든 배짱이든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에라이 모르겠다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든 그냥 지금 당장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얼마를 내더라도 그냥 일단은 지금 폼이 좀 나야 된다. 이거는 개미하고 배짱이의 생각만도 못한 거지. 뭐가 좋냐라는 거는 뭐가 좋겠어. 당연히 신축이 좋고 아파트가 좋고 비싼 동네가 좋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을 하고 본인이 나중에 좀 더 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루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보다 조금 낮은 겸손한 그런 첫 번째 집을 만드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썼던 책 중에 맞벌이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썼던 거가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일반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때 그거는 2016년에 쓴 거니까 지금하고는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달라졌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거 비용 15% 이내에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혼부부가 600만 원이다. 300만 원씩 벌어가지고 둘이 가구 소득이. 그럼 600만 원에 15%면 얼마입니까? 90만 원인가? 90만 원이죠. 그러면 야 사실 90만 원도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자본이 없어서 진짜 주거 비용이 뭐 월세가 나가든 전세가든 주자가 나간다 그러면 90만 원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러면 90만 원 이내로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 1억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주택 임대차 임대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월세 전환율은 2.6%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전세 1억당 한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90만 원 정도를 월세를 낸다라고 한다면 전세로 말하면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사이? 요 정도 되는 집이에요. 그럼 내가 둘이 맞벌이 해갖고 신혼부부인데 한 달에 600만 원 버는데 그거보다 전세 2억, 2억 5천보다 더 비싼 집을 얻는다? 거기서부터 이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인생이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생기는 거다. 그 정도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 전세, 2번 월세, 3번 캥거루족. 저는 3번. 당연히 자본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서 고정비를 절약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등짝 스매싱을 한 달에 한 3번 맞을 각오로 하면은 1년에 거의 한 7, 800이 굳는다. 7, 800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컨디션이 되는 분들만 가능하죠. 또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전세가 나올까 월세가 나올까는 사실 옛날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질문처럼 상당히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전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세가 뭐 사라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서울시에 있는 빌라 임대차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 53%가 월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전세
전세 그 반환에 대한 보증이 좀 100%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 때부터 뭐 진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컨디션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이나 빌라 연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가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똑같은 컨디션인데 월세가 낫냐 전세가 낫냐는, 우리가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 대출을 받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 월세는 집주인한테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이왕이면은 은행에서 빌리는 게 집주인한테 빌리는 것보다는 비용이, 아무래도 집주인한테 빌리게 되면 비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 전세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월세로 하되 여러 매물들을 발품을 팔아서 보고 나서 결정을 해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딱 접근을 하게 되면 좋은 매물을 선택하기 어렵다. 그리고 월세를 살게 되면 비용이 나가고 그 코스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만큼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직주 근접은 피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출퇴근 시간이라도 내가 지금 출근해서 8시간 회사에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출퇴근 시간까지 오래 걸리면 내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불편함이 쌓여서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왜 월급을 받아요? 8시간 동안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받는 거죠. 이 원리를 여러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냥 회사 코앞에다가 그냥 집을 얻으면 편리하죠? 불편함이 없죠? 그럼 돈이 안 모이는 거지. 돈이 나가는 거지. 편한 만큼 돈은 쓰고 불편한 만큼 돈이 모인다. 그럼 돈 모으고 싶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1시간 정도는 도어투도어로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물론 힘든 거 알죠? 그렇지만 1시간 정도를 가는 동안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한 달에 한 3, 40, 4, 50만 원 월세나 전세금 대출 이자를 절약을 한다. 그럼 절약한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럼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돈만큼을 빨리 세이브해서 1년에 600이든 700이든 800이든 모아야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내지 않는 날이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주 근접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너무 초직주 근접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뭐 GTX도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광역 교통망이 좋잖아요. 번호 4개짜리 버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도 그게 고달프고 힘들다는 걸 아는데, 그 시간을 너무 죽은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그 시간에 사색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서서 막 지옥철에서 이렇게 가는 시간이 아니면 좀 수면을 좀 취한다든지 무슨 영상이나 뭐 학습을 한다든지 어떻게든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그게 돈이 결국 내 돈이 되는 거지. 뭐 그냥 편한 게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출퇴근 시간은 좀 아껴야 될 이유가 있다. 왜 회사 바로 코앞에 집을 얻었냐면 난 그 시간 1시간 2시간 세이브해가지고 통번역으로 번역 알바를 한다. 아니면 뭐 내 업무와 관련돼서 무슨 학습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뭐 1시간 정도 거리로 다닐 수 있었는데 왜 회사 코앞에 왔어? 돈이 5, 60만 원, 6, 7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했어? 얼마나 시간이 절약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2시간 정도 하루에 세이브가 돼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뭐해?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냥 쉬는데요? 자는데요? 이러면 이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는 한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차를 사서 나가는 유지비는 무슨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비예요? 품위유지비예요? 외식비예요? 쇼핑비예요? 문화레저비예요? 뭐예요? 교통비죠? 교통비라고 생각하면 교통비라는 거는 코스트고 결국 내 소득의 5% 넘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백보 양보하더라도 10% 넘으면 안 되죠. 교통비를 누가 소득의 50% 60% 쓰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10% 이내로 들어오게 하려면 제가 제시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 월소득의 6개월 이내에 차를 사라. 그래야 뭐 월소득의 5% 10%를 교통비로 쓰지. 월소득 6개월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월소득이 그 신혼부부가 600이다. 그럼 600에 6개월이면 66에 36, 3600이잖아요. 3600이면 충분하잖아요. 3600만 원짜리 차가 뭐가 있는가 보면은 정확하게 제가 차 가격은 모르겠지만 아반떼가 2000만 원대 초반이면 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렌토 같은 차들이 한 3000만 원 후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차를 산다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본인 소득의 6개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본인 소득의 6개월 정도 되는 차를 타라 그랬다고 나 지금 월급이 200인데 250인데 6개월 되는 차를 타? 그러면서 나 6개월 되는 차가 얼마인가 봤더니 1500이야. 그럼 1500만 원짜리 차를 사자.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의 가구 소득이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최소한 500만 원은 넘어야 자차를 구입할 수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500만 원이 안 되는데
도심에서 차를 뽑는다. 이거는 저는 그냥 오늘만 사는 분인 거죠. 제가 왜 오늘만 사느냐 내일을 사느냐를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거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어. 뭐가 그렇게 확실하냐? 죽음, 세금, 소비. 이 세 가지가 가장 확실해요. 죽는 그날까지 돈을 써야 돼. 근데 소득은 불확실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이 죽을 때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계속 똑같이 들어올 것이 100%다. 그러면 그렇게 써도 돼요. 저축하지 안 하셔도 되고 뭐 6개월치 차를 타든 뭐 10개월치 차를 타든 타도 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미래는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소렌토 얘기를 했는데 소렌토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2024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뭐냐? 국산차 중에 소렌토가 1위예요. 소렌토가 3,965만 원인데 3,965만 원의 유지비가 얼마나 되겠느냐? 아주 우습게 알고 그냥 가볍게 산다. 차를 할부로 사잖아요, 대부분. 1,000만 원 정도는 일시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을 60개월 할부로 해보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차량이라는 건 감가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감가가 뭐냐면은 차는 사고 나서 5년 타고 난 다음에 다시 되팔면 차량 가격의 65%가 없어. 그 소비된 거죠. 그러니까 월로 얘기하면 한 평균 1% 정도는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짜리 차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 보험료 있죠. 통행료 있죠. 과태료 가끔 내야 되지. 주유비 있죠.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있지. 소모품비, 대리비 있지. 발렛비, 세금 있지. 이거 다 더하면 한 달에 140만 원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이 월급을 타는 사람이 소렌토를 딱 뽑았다. 월급이 그날부로 바로 160이야. 근데 이거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는 160 갖고 저축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돈을 모아야 돼요? 아니 기본적인 걸 잘못해놓고 남는 돈 160이라 저축할 돈이 없다. 당연히 저축할 돈이 없지.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지방도 좋고 돈 아끼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주거비나 차량 같은 고정적인 지출을 망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남은 돈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요? 뭘 재테크를 해? 기본적으로 그런 걸 잘못하면 재테크 할 기회도 없는 거죠. 저는 아반떼 탑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 500만 원 되기 전에는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00이 이제 넘어서 좀 잘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아반떼 정도 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500 버는 분들이 아반떼를 안 타. 만나보면 그거보다 한 2단계 위에 차를 타. 그리고 이제 내 소득이 한 600, 700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소나타? 이런 거 샀으면 좋겠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차 중에 제네시스라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얼마 정도 돼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는 소득이 연봉 1억은 돼야 된다. 연봉 1억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650에서 700 사이 그 정도는 돼야 제네시스를 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벤츠나 BMW나 이런 외제차는 얼마나 돼야 되냐? 소득 1000은 넘어야 돼. 근데 벤츠 BMW가 막 발에 채인다. 저 사람들 다 그럼 소득 1000만 원 넘느냐? 안 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지금은 벤츠, BMW 타고 다니는데 과연 저분들이 10년, 15년 후에도 계속 저걸 타고 있을 수 있을지는 악담이 아니라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당연히 쓸 돈이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다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포스럽게 바뀌는 분위기가 아닐까. 욜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You only live once, 지금 현재만 살겠다라는 거에서 You only need one, 욜로로 바뀐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자유재량 소득,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준조세라든지 세금을 빼고 남은 가처분 소득에서 고정비를 빼고 남은 게 자유재량 소득이거든요. 그 자유재량 소득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는 정말 아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거는 너무 좋은 현상이긴 한데 문제는 고정비는 여전히 많이 나가요. 소득에 비해서 비싼 차, 소득에 비해서 비싼 집,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변동지출에서의 약간 아끼자라고 하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나 저기 밥값 아끼려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해결을 해. 그리고 배달을 시켜도 한 끼로 안 먹고 나눠서 소분해가지고 두 끼 먹어. 너무 칭찬하고 좋은데 근데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싼 차를 타고 너무 직주 근접을 해가지고 월세나 전세감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간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좀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근본적인 고정비에 대한 구조 조정이 없이 변동 지출만 안 쓰고 아끼겠다라는 걸로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는 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아끼는 게 아니라 아끼는 척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반성을 해야 된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나 트렌드가 그러니까 나도 나 혼자 괜히 이렇게 돈을 펑펑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런 게 형식적으로 된다면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금방 지치게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고정비를 먼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먼저 되면 저는 오히려 먹는 거에는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건강을 챙기고 뭐 소비의 우선순위라는 건 다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먹는 거 자체를 뭐 그렇게까지 뭐 3끼 먹고 2끼 먹고 뭐 편의점에서 식사 간단하게 인스턴트로 해결하고 이런 거의 절약도 물론 뭐 아주 훌륭하고 그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더 근본적인 고정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건 없는지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 근본적인 절약은 안 하고 보여주기식의 어떤 과시성 비소비만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봐줘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끼면서 일상에서의 나의 이런 행동을 희화화해서 어떤 유머로 승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 신세가 참 야 이런 것까지 돈을 아껴야 돼 라고 하지만 서로가 공유하면서 한번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리고 동지의식을 갖고 서로 이렇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면 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다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힘을 낸다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너무 보여주기식으로만 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국 주식의 상승세가 그동안에 어마어마했지만 절제와 절약과 저축을 하면서 그 기간에 똑같은 저축을 한 사람에 비해서 그닥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1억 모으기 저축을 열심히 했던 분이 5년 동안 1억을 만드는 동안에 똑같은 돈을 저축으로 S&P 500에 투자했을 때 그 사람이 만든 돈은 1,472만 원의 초과 수익이 있었지만 그 1,472만 원의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시간과 에너지 회사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인 성장의 방해, 불필요한 소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뭐 밥까지 굶어가면서 그 돈을 투자한다라는 그 의지는 너무나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공포감이 만들어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4,3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한화로는 6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관심을 받다 보니까 부자는 정말 투자를 잘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1971년생이에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을 해왔어요. 안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회사가 집2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컴팩에 팔면서 2,200만 달러라고 하는 당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멈추질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페이팔 잘 아는 회사인데 페이팔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전신인 X.com을 만들었고 이게 이베이에 인수되면서 1억 6,500만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테크는 자신의 일의 성장과 발전, 시간 그리고 수익률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지 수익률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일론 머스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지? 하루아침이 아닌 거야. 혁신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뭐가 갑자기 혁명적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 스토리를 보면은 가장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을 굶고 그 돈을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자기의 일이 성장 발전해서 부자가 된 거죠. 주식이 내가 산 주식 종목이 올라서 부자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건 좋은데 점심은 좀 드시면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다른 데 있었으면 얼마의 돈이 들어올 건가? 예를 들면은 지금 금리가 3%다라고 하면은 어떤 투자도 다 기본적인 기회비용이 3%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금할 거를 안 하고 내가 지금 너한테 투자한다. 그러면 그 3%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예금 넣었으면 3% 나올 이자에 대출 이자 비용 5%, 6%까지 따지면 거의 10% 가까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용을 계산하는 거야, 일종의. 이런 의사방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쓸 뻔했는데 안 썼어. 그러면 그거는 10만 원을 번 게 아니에요. 20만 원 번 거야. 왜냐하면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차이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죠. 매사에 어떤 이런 기회비용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과연 의사결정이 뭐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걸 투자한다, 어떤 걸 소비한다 할 때 확실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돈을 아끼는 습관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자를 만났더니 작은 돈을 아끼더라지 마치 착각을 해서 그러면 나도 아끼고 이거 안 쓰고 이러면 부자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억을 모은 사람이 모두 다 10억, 100억으로 키우진 못하지만 10억, 100억으로 키운 사람들은 다 1억부터 모았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저는 뭐 부자는 아니지만 돈을 이제 과거보다는 어렸을 때보다 당연히 지금이 더 부자겠죠. 돈이 작을 때는 오히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한 100억쯤 있으면, 한 50억만 있으면 난 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50억, 100억이 돼보면 그 돈을 더 못 깨요. 희한하게도 돈이 없을 때는 내가 한 100억 있으면 람보르기니 한 대, 람보르기니 한 대 사도 뭐 돈이 확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0억 있는 사람 만나보면 람보르기니가 없어. 왜 람보르기니 같은 거 안 사요? 그러면 그걸 왜 사냐? 100억이 주는 완성도와 만족감이 더 나한테 좋은데 그걸 람보르기니를 사서 왜 그걸 95억으로 훼손시키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자는 명품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닥 그렇게 어마어마한 관심은 없어요. 명품이 왜 이렇게 한동안 인기가 있었냐? 내가 명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그렇게. 제가 S그룹을 퇴사를 했었는데 옛날에 S그룹은 아시겠지만 에버랜드나 캐러비안 베이를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임직원. 그냥 신청하면 줘. 안 갔어. 왜냐면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오히려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막 에버랜드나 캐러비안 베이가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때 좀 갈 걸, 많이 갈 걸.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아끼는 습관을 갖게 된 이유는 아껴서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부자가 되고 보니 이 돈이라는 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 오히려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은 그거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막상 큰 돈을 가져보면 그 돈이 주는 돈의 소중함이라는 걸 안다 그럴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안 쓰게 되고,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부의 소비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부의 연속성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서의 돈, 뭔가 돈을 어디다 써서 오늘 택배가 오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와서 그 물건을 보는 기쁨보다는 그 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는 기쁨이 부자들한테는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자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야.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야.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높여야 되겠죠. 자, 뭐부터 높일까? 소득부터 높여야죠. 소득 높이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재테크하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막 나한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오늘 대충 때우고 오늘도 빨리 끝내자. 그러면 본인 소득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내가 나한테 오늘 주어진 일, 이걸 어떻게 좀 더 잘해볼까? 그거 동료나 상사가 모를 것 같지만 알거든요. 이 친구는 일을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구나. 그 사람 승진하는 거야. 유능해지는 거야. 그게 소득 높이는 거야. 그게 재테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파이어족을 꿈꾼다 그래가지고 40에 그만. 그거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착각이고 망상인데, 열정을 갖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할 것이냐. 운동 왜 해요? 그냥 오래 살려고? 그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어떻게 높일 거야? 경제 공부를 해야 돼? 경제 공부하면 막 수익 높아져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조화로워야 되는데 요즘 분들이 너무 앞에 두 개는 등한시하면서 뒤에 세 번째만 어떻게 하면 높일까? 그리고 맨날 유튜브 보고 뭐 맨날 뭘 저는 그건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식생활비는 건강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줄이는 건 안 좋아요. 근데 그 식생활비를 막 디저트에다가 때려 붓는다,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생활비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엔겔 지수라고 하는데, 소득 대비해서 식생활비로 보자면 저는 25에서 3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보다 떨어지면 안 되겠죠. 내가 300만 원 번다 그러면 75만 원 정도는 먹는 데 써야 되죠.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말이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먹는 것도 되게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다만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해지지 않으려면은 예산을 만들어라. 근데 그 예산을 세 가지로 나눠라. 장보기 예산, 외식비 예산, 배달 예산,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대 2대 2.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먹는 데 쓸 수 있는 사람이면 60만 원은 장보기 예산, 20만 원은 외식 예산, 20만 원은 배달비 예산.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나는 요리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전부 다 사 먹는데 뭐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겠지만,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건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문화생활, 여가생활의 하나로 집어넣어서 자주 방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다 그래도 외식이나 배달보단 쌉니다. 나 1인 가구인데 나는 뭐 어떻게 사다 먹으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커스터마이징이 돼. 나 1인 가구인데 하나만 팔면 안 돼요, 뭐 반 개만 팔면 안 돼.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안 돼! 이렇게 매정하게 안 합니다. 아예 그냥 가져가. 그리고 2개 그냥 줄게. 그리고 막 이래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채를 썰어서 소분을 해서 냉동을 시킨 다음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여 먹을 때마다 나눠서, 사실 처음에 안 해보면 귀찮은데 해보면 이게 자취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또 따다다닥 합니다. 굉장히 식생활비가 건강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 먹으면서도 낮출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매번 나가서 인스턴트 시켜 먹고 편의점에서 데워 먹고 그 다음에 막 배달 시키고 이러니까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거 한 거지. 아니, 먹는 거 해먹는 걸 귀찮아하면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무슨 잔치상을 벌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딱딱딱 해서 밥 해놓고, 밥도 말이죠, 딱 해갖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딱 데워서 먹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달 음식 시켰을 때 미리부터 젓가락 대지 말고 양을 좀 소분해갖고 냉동했다가 다시 또 데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식생활비도 아끼고. 왜 아껴서 뭐해? 아껴서 빨리 내가 월세 내고 전세금 대출 내는 이 날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막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를 모르면은 계속 그렇게 남한테 월세 주고 은행에 전세금 대출 이자 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든 마트나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라. 그리고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빠듯할걸요? 아마 외식을 한다 그래도 막 15,000원, 2만 원 이상을 사 먹기는 어려울걸요? 그리고 배달을 시키게 되면 뭐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번에 시킬 때 많이 시킨다? 뭐 어쩔 수 없이 배달이 오려면은 그렇게 시켜야 된다면 시켜서 그 양을 잘 나눠서 드세요. 그걸 그냥 먹다가 이렇게 잘 미리 소분 안 해놓으면은 먹다가 내가 먹던 거라도 지저분하게 그냥 버리자. 음식물 쓰레기, 환경 파괴, 돈 낭비, 건강 하나 나빠지니까 그냥 다 나빠지잖아요. 근데 하나 좋게 하면은 다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2번 시킬 걸 1번 시키면 돈도 절약돼, 환경도 보호돼, 그죠? 건강에도 도움돼, 모두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면은 식생활비를 뭐 아주 무슨 드라마틱하게 뭐 별반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30% 할인이 좋아요? 50% 할인이 좋아요? 50% 할인 좋죠. 그러니까 나 30%일 때만 해도 안 사고 지나쳤는데 어느 날 50% 할인 딱 붙은 거예요. 반값 할인. 와, 이거는 내일 모레 종료된대. 이거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화가 나. 어제도 그러면 50% 반값 해줄 수 있었던 거 어제 30% 했다는 건 뭐야, 20% 더 먹으려고 그랬네. 그리고 50% 할인한다는 거 뭐야, 여태까지 그러면 반값에 팔 수 있었던 거를 계속 100% 다 받았다는 거잖아. 나는 화가 나. 그리고 안 사. 진짜 필요한 게 아니면. 그러면 나는 100% 할인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필요한 걸 샀다가 나중에 조금 쓰다가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었네. 그러면 난 그 돈 헛돈 쓴 거잖아. 그러니까 50% 할인됐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산 거면은 그거는 내가 50% 손해 본 거지. 내가 안 사면 100% 할인이잖아.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거였는데 안 사게 된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필요한 걸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샴푸 안 사? 비누 안 사? 치약 안 사? 그거 아니잖아. 내가 안 사고 지낼 수 있었다는 건 어차피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세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결코 지금 싸지
싸지 않다는 뜻이야. 오히려 반증이야. 그렇게 싸게 팔 수 있었네 그러면 그 전에.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마침 세일한다. 그런 거는 너무 좋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세일을 보고 야 이거 살까? 그거는 넘어가신 거야. 속으신 거예요. 엥겔 지수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먹는 거에 쓰는 비율은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그 얘기는 부자들이 하루에 10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 더 좋은 걸 먹긴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먹는 예산을 짰을 때 그 먹는 예산 안에서 나한테도 보상은 있어야 돼. 맨날 똑같이 한 달에 우리가 몇 끼를 먹냐? 한 100끼 먹거든, 100끼? 30일이라고 봤을 때 하루 3끼에다가 뭐 간식에다가 뭐 야식에다가 뭐 이런 거 하면 100끼는 먹는. 100끼 중에 한 10%인 10끼는 좀 특별식을 먹어야지. 어떻게 똑같은 거 100끼를 먹어? 거기에 강약, 중강약 이게 힘을 줬다 뺐다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잘 배분을 해야 돼요. 본인한테 약간 셀프 리워드, 식사도 좀 그런 것들을 짜놓을 필요가 있다. 먹는 거 하나만큼은 내가 좋은 걸 먹는다. 그건 좋은데 나머지 6, 7끼, 10끼 중에 한두 끼 정도는 좋은 걸 먹으려면 8끼는 평범하게 먹어줘야지 그게 한두 끼가 특별해지는 거지. 10끼를 다 특별한 걸 먹겠다. 그러면 그건 이미 특별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줄 거냐, 어디에 힘을 뺄 거냐라는 것을 안배를 잘해야 되고 그 안배는 역시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예산이 없어. 개미하고 배짱이 예산이 있잖아. 배짱이는 겨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고 개미는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 것까지 준비한 거잖아요. 이렇게 안배를 잘하는 곤충도 지금 안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뭐든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먼저예요, 절약이 먼저예요. 그러면 전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중요한 요소지만 제1의 원칙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은 없거든요. 요즘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산 코인이 오르고 내가 산 주식이 올라서 부자 된다? 대단한 헛소리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있지만 그 돈으로 부자가 되진 못해요. 그리고 절약 중요하죠. 그렇지만 절약이라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일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본인의 일이 성장을 하려면 일단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인스타그램을 열고 설정에 들어가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얼마나 봤는지 평균 사용 시간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회해 봤더니 0분 이렇게 나와서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지 뭐. 근데 보통 사람들 인스타그램이 이제 메타잖아요. 메타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설정에 시간 제한 모드가 있습니다. 1일 시간 제한 모드가 있어. 그게 뭐냐면 2시간 설정이 있고 1시간 설정이 있고 30분 설정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시간 이상은 이건 안 된다. 심지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16세 이하에게 SNS 금지가 지금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SNS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1시간이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고 일터에서의 성장 발전은 무조건 방해가 된다고. 그리고 일단 SNS를 1시간 이상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상이 안 행복하다. 안 행복한 일상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퍼센트 과소비를 하게 돼요. 일상이 안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과소비. 남이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비싼 차를, 비싼 가방을 사. 해외여행을 가거나. 왜 그래? 일상이 안 행복하니까. 일상이 안 행복하면 자기 일에서 성장 발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부자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세계 5대 부자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나 제프 베이조스, 레리 앨리슨,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말을 좋아할까요? 평일을 좋아할까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주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말이 막 기다려져요. 이러진 않을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도 주말보다 평일이 조금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일요일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일상에서의 성장 발전이 없다는 거고 일상에서의 성장 발전이 없고 일상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SNS 1시간 이상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과소비를 하게 된다. 부자하고는 전혀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할 건지 안 성공할 건지가 주말에 결정될 것 같아요? 평일에 결정될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평일에 결정되잖아. 근데 평일이 그렇게 지금 안 행복하다며. 그럼
그 사람이 부자가 어떻게 되냐고. 근데 반박을 하니, 멘토니, 말이야, 평일이 그렇게까지 막 익사이팅하고 재밌을 수가 있느냐? 물론 주말만큼 막 익사이팅하고 재미가 있진 않겠지만, 최소한 평일날, 그래도 오늘 내가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내가 유능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 인생이 부자가 되든 안 되든 뭐 승부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평일은 그냥 죽어도 싫다. 이런 사람이 부자 되는 일이 있겠어? 뭐 로또 당첨되지 않는 한? 없죠. 요즘 뭐 로또 당첨돼도 뭐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투자도 아니고 절약도 아니고 여러분의 일이 성장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일이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유능해져야 되고, 그 유능함이 주변 동료나 상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업무를 하는데 엑셀 같은 거 그냥 복잡한 업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있는 수식 갖고 해도 다 충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면서 엑셀의 고급 기능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막 그걸 써. 그 주변 동료가 모를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어?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엄청 훌륭하다. 그럼 잘 보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유능해진 만큼 인정받고 승진하고 미래가 발전하는 거야. 그러면 일터에서도 뭐 주말만큼 행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회사에서 좀 인정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SNS는 의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말에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탈출하려고 핫플레이스를 가야 된다,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된다, 이벤트 자꾸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역 도서관을 가요. 물론 이벤트도 필요하죠. 근데 매주 이벤트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지역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세요. 책을 빌리면 책을 꼭 빌려와서 그 책을 꼭 정독을 하라는 게 아니야. 저도 정독은 안 해요. 책을 주섬주섬 이렇게 목차만 봤다가 좀 관심 있는 부분 찾아서 좀 읽기도 하고 덮어놨다가 책 읽으면 또 꼭 졸리잖아. 졸리면 좀 자기도 하고 주말에 좀 이렇게 생활하고, 대출한 책을 다시 갖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가야지. 지역 도서관에 가면 유명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북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문화 생활을 하기도 하고 문화 활동을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꼭 돈 주고 책 사보고 꼭 돈 주고 공연 꼭 돈 주고 문화 생활했던 거를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 거기서 문화적 충전을 할 수가 있다. 얼마나 좋냐, 그죠? 그리고 또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라. 또 시장 가가지고 상인들 한번 봐봐. 내가 이게 마음이 다운됐을 때 딱 보면은 그 상인들 진짜 소리치면서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좀 치얼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1억 모으기라고 하는 거는 사회초년생이 아무런 자본이 없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랑 똑같다고. 지상에서 차가 달려봐야, 빨리 달려야 100km잖아요. 근데 성층권인 상공 1만 미터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 저항이 적어져가지고 그냥 가볍게 엔진을 돌려도 800km, 900km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은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아무리 빨리 뛰어봐야 20km, 30km 못 뛰는데 내가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롭겠느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으는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 많은 분들은 1억 모으면 1억 모은다고 뭐 달라지겠어?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억을 모으면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청약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모으고 나서 그 1억을 갖다가 가지고 무인 점포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반찬 가게를 하는데 무인 점포로 했다 그러더라고. 뭐 1억도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돈은 내가 더 멀리 비상하기 위한, 비행기가 실질적인 비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도다. 그 고도를 올라가기 전에는 비행기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에 물어봐라. 모으기도 전에 그럼 뭐 1억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자, 1억 모으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153만 원을 5년간 매달 60회 적립을 해서 1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왜? 항상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저축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1년 후에 월급 올라가고 2년 후에 월급 올라갈 텐데 내가 맨날 똑같은 저축을 한다는 얘기는 저축률은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별로 나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PT 선생님이 운동하러 갔을 때 바벨 80kg를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제 90kg 들어보자. 증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153만 원을 5년간 하지 마시고요. 130만 5천 원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10%인 13만 원을 증액을 하는. 그럼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3만 원인데. 그 다음에 또 13만 원만 증액. 마지막 해에 다시 한번 13만 원 증액. 이렇게 가도 딱 1억이 됩니다. 1억이 갖는 어떤 상징성, 1억이 갖는 목표에 대한 집중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1억을 모아보자. 1억 모으면서 마음속에 막 불안감이 들죠. 내가 이걸로 S&P 500에 주식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미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계속해서 153만 원을 S&P 500의 주식에 넣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다. 설사 제 말이 틀려서
앞으로 S&P 500이 과거 5년처럼 똑같은 수익을 낼 정도로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1억 모으는 동안 그 사람은 1억 1,472만 원, 고작 한 달에 22만 6천 원 정도 더 저축한 정도 수준의 차이밖에는 안 난다. 그게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물론 큰 거죠. 큰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5년 후에 100% 확률로 받게 되는데 S&P 500에 153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은 100% 확률로 1억 1,472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좋으면 1억 1,472만 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잘하면 1억도 안 되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공포감, 불안감 갖지 마시고 일단 1억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축에 매진해 보자. 2025년도 말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모으게 됐을 텐데 그때 내가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정말 내가 더 성장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아마 분명히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월소득 300만 원이다. 월급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신다면 130만 5천 원으로 시작해서 5년 안에 1억을 만드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300만 원이면 불행히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없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직주 근접 안 하고 1시간 출퇴근을 해도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저희 130만 원 5천 원 하긴 좀 어렵다면 95만 원으로 저축. 그 대신에 95만 원 하고 내년에 10만 원 증액, 내후년에 10만 원 증액 이런 식으로 가면 7년 후에 1억 2천을 타게 됩니다. 자, 7년 후에 1억 2천. 뭐 1억 모으라더니 왜 1억 2천이냐? 7년 후에 1억 2천을 모았다는 거는 지금 1억 5백이니까 1억은 재투자하고 500만 원은 유럽 여행 다녀오시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130만 5천 원으로 1억 모으기를 시작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면 95만 원으로라도 시작을 해라. 다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지만 금액은 훨씬 큰 1억 2천을 모을 수 있고 그 1억 2천은 지금 화폐 가치로 1억 500만 원 정도 된다. 네,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무역 분쟁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고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또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고 여러 개의 정책, 행정 명령 이런 것들을 발동을 하면서 정책을 하나씩 수행하다 보면 뭔가 그동안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랐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당분간은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강세장은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해온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을 계속 바라만 보면서 나 이거 큰일 났네. 언제 이거 해야 되지 하면서 시간을 보던 분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이 증대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더 지금보다 더 간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함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2년, 23년도에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던 분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생기는 불안감 때문에 주식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점인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심 위주로 당분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나라에 굉장히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있는 대통령이 집권을 했으니 당분간은 아마 그쪽으로 쏠림 현상들, 관심도 많이 쏠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60년 동안 금리를 1, 2년 내에 300bp 이상을 단기간에 올리는 이런 금리 인상을 6번 정도 했거든요. 지난 22년도부터 시작했던 6번째 금리 인상 포함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 2004년도 금리 인상 때에 4년 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거를 제외하면 거의 예외 없이 3년 안에 미국의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갑자기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를 높였다는 얘기인데 당장은 미국한테는 경제가 좋을 수밖에 없죠. 구매력이 늘어나고 같은 돈인데도 외국에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이 싸지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 착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가 없는 경제 정책을 핀다면 과거보다 자유무역의 기조는 당연히 퇴보할 거고 경제 블록화, 경제에서의 적군과 동맹으로 나눠지는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면은 세계 경제 전체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다.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는 악재가 등장한 거죠. 그러나 이제 당장은 미국 경제가 조금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도 단시간 내에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미국이 달러를 그렇게 높게 올리고 나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나서 2, 3년 내에 경기 침체를 경험했던 이유는 그게 결국은 달러화가 강해지는 일이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에게 너무 많은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으로 날아와서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경제를 예측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미국 경제가 아마 조만간 저는 그 전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22년도나 23년도 또는 24년도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미국 주식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위험자산으로 돈을 집어넣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과 행정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스탠스입니다. 그러고 달러도 사실은 그렇게 강해지는 것보다는 약달러가 아무래도 이제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말 기준으로의 연준의 스탠스는 우리가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때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에 비해서는 우리가 목표치인 2%에 근접하기는 했으나 우리가 충분히 금리 인하를 속도감을 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스탠스였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0.25% 정도 수준의 9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고관세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물가를 자극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저렴한 그런 저인건비의 인력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불법 이민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있는데 그것을 이제 추방하는 정책을 펴고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어쨌든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수입 원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펴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물가를 굉장히 자극하거나 아니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좀 막는 정책들이다. 그러다 보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금리 인하의 로드맵으로 생각했던 수준으로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매우 높아졌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렇게 되면 영향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조금 공격적으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우리가 2023년, 24년도에 생각했던 만큼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나라도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훨씬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원론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에게 찬물을 꼈는 일이니까 주식의 조정 약간 악재로 나타날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경기가 식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 인하를 안 하게 된다라는 사인이 시장에서는 좀 더 좋은 쪽으로 경기가 후퇴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 오히려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어느 쪽으로 해석이 되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몇 달간의 어떤 행보 또 다른 나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치 투자, 펀더멘탈 대비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야 당연히 오래전부터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자산이 조정을 받으려면 그 자산에서 돈이 나와서 다른 자산으로 갈 수 있는 대체 자산이 생겨야 자산이 조정을 받는데 최근 몇 년간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외에 다른 나라들이 워낙 어렵고 미국 외에 다른 투자처가 없다 보니 미국의 주식이 고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그러면 그걸 팔고 현금
보증금을 해서 어디로 갈 거냐라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조정이 없이 주식시장이 계속 가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좋았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의미 있는 조정도 임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 23년도에 주식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설사 주식이 더 가면 더 좋고 설사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그동안에 쌓았던 수익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뭔가 새롭게 기본적으로 절제와 저축하면서 잘 오던 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미국 주식 같은 위험 자산으로 쏠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충분한 자본을 모아라, 저축을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저축 이야기하면 야, 지난 5년간 S&P 500이 얼마나 올랐는데 저축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2020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S&P 500 지수가 2000대였거든요. 지금 6000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5년 전으로 달려가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전부인 1억 원을 S&P 500에 넣었다. 그리고 지금 5년을 기다려서 5년 동안 꾹 참고 있었다면 그 돈이 얼마가 됐을까 보면 수익률이 약 10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1억이 2억 600만 원이 된 거죠. 야,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와, 그러면 5년 전에 내가 1억을 S&P 500에 넣었으면 지금 2억이 넘으니까 야, 이걸 했어야 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 누가 5년 전에 1억을 5년 동안 주식에서 빼지 않고 주식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매달 생기는 소득에서 저축을 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103%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률은 일단 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저축을 또박또박해서 5년을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보통 5년에 1억 정도를 모으려면 정기저축으로 봤을 때 월 153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됩니다. 153만 원 정도면 1년에 한 1830만 원 정도가 저축이 되는 건데, 이 저축을 그러면 정기적금으로 안 하고 미국의 S&P 500에다가 매달 153만 원씩 해서 지금까지 5년을 끌고 왔다면 얼마나 될까? 당연히 정기적금을 했다면 1억이 되는 거고요. S&P 500에다가 지난 5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저축을 하듯이 투자를 했다면 지금 1억 1472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가 더 나온 거냐면 1472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 차이가 안 나네? 저축을 했으면 1억이었는데 S&P 500에 똑같이 저축을 했다면 1472만 원이 더 나왔다. 한 달로 말하면 22만 6천 원 정도만 저축을 더 했으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S&P 500이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막 공포감에 휩싸일 정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5년간의 S&P 500의 행보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의 상승장이고, 앞으로도 그런 장은 저는 안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21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22년도에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3년도에 또 올랐고요. 2024년도에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5년 차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주식시장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5년 정도면 굉장히 좋을 때가 상승 3번, 하락 2번, 나쁠 때는 상승 2번, 하락 3번, 뭐 이 정도의 순서지, 5년 동안에 딱 하락장 한 해 나오고 나머지 4구간인 4년 동안이 다 상승장이 나온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역대급 상승장에서도 1억 모으기를 하는 정도의 저축과 비교했을 때 1472만 원이 차이 났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봐라, 1472만 원이 작은 돈이냐? 그거 경차 한 대 값인데 그러면 엄청나게 더 많이 번 거 아니냐? 아니,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거가 아니라 인정은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 역대급 장에 역사적으로 다시 나타나기 어려운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장에 저축을 열심히 한 사람과 그 저축을 그대로 미국 주식에 5년 동안 넣어놓은 사람의 차이가 1472만 원이라는 얘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에 5년 동안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은 1472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추가 수익이 생겼는데 많은 걸 얻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잃은 건 없을까요? 그 시간 동안에 저축을 한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동이체로 저축이 빠지고, 이 저축이라는 건 절대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발전에 자기 성장에 시간을 썼겠죠. 근데 아마 결과론적으로는 5년 동안이 좋았지만 그 5년 시작할 때 이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난 5년간을 하루도 안 빼놓고 모바일 창을 들여다보면서 회사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서도 주식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 일터나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의 성장을 방해하면서까지 주식을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이 많이 오르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사람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의 씀씀이가 커져요. 이거를 경제학에서 자산 효과라고 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이나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자산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자산 효과 때문에 기분 내면서 밥을 사든 술을 사든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5년 동안 이렇게 상승장이 지속됐다면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불필요한 소비와 지출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다. 1,472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5년 동안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본인 일터에서의 성장 방해, 거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자산 효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비. 자, 이런 걸 다 더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472만 원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마어마하지 않다. 단 5년 전에 1억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5년을 기다렸다면 그거는 성과가 대단합니다.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1억 넣어놓으면 2억 6백이니까. 그러니까 돈은 누가 버느냐? 과연 5년 전에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S&P 500에 넣은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아마 1억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가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본이 1억인데, 여러분의 재산이 1억인데 그 1억을 어떤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주식시장에 내 전 재산을 넣어놓는 사람이, 또 넣어놓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마침 이런 역대급 장을 만나서 5년 연속 한 해 빼고는 올라서 이런 수익률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돈 버는 사람은 자본가라는 이야기고, 자본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1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자본가의 반열에 올라가야,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일정 수준의 큰 금액을 내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컨디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율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데, 처음에 이제 작년 2024년도에 트럼프 당선서부터 해서 계엄 사태서부터 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치솟았고, 한때 1,500원 문 앞까지 갔었고, 환율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성향이 아니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구역에서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2025년도의 환율의 어떤 움직임의 레인지는 1,350원에서 1,45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50원이 넘어서 1,470, 80원 가던 시절에 지금이라도 막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한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원화와 달러의 상대 가치가 5년 연속 달러가 올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작년이 5년 차였거든요. 만약에 올해도 1,500원, 1,600원, 1,700원 간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처음 6년 연속 달러가 비싸지는 건데, 너무 비싸지면 또 조금 싸지고, 또 너무 싸지면 다시 올라가는 것이 주식이든 환율이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높아진 환율에서 그동안 미국 주식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던 분이 새롭게 미국 주식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 주식이 하나도 안 떨어져도 환율이 낮아지는 것만큼 환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주식 투자나 지금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면 몰라도 새롭게 달러에 들어가고 새롭게 미국 주식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은 한국 경제가 상당히 안정되면 1,350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그렇게 대단히 이상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단박에 1,300원대 초반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1,300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모 은행에서 발표한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지금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쪽에 그런 설문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랠리를 할 때는 그 랠리에 올라타려고 하는 심리가 있긴 하지만, 랠리가 뭔가 조금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성장보다는 가격에 관심을 갖는 전략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이나 달러나 미국
미국 주식같이 그동안에 계속 랠리를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심을 갖고 성장해왔느냐, 그동안 얼마나 올랐느냐, 얼마나 핫하냐 뭐 이런 관점보다는 약간은 얼마나 비싸지 않으냐, 그리고 얼마나 싸졌느냐를 보고 투자 시점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도 달러도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사실 너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기존에 있는 보유분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거나 좀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는 데 비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떠나고 있는 버스를 막 손들어서 붙잡아서 타는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자들 같은 경우는 버스가 떠나면 굳이 손들어서 붙잡아 타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다음 버스가 온다라는 이런 전략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무 오른 자산에 대한 강한 미련보다는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제때에 충분히 싸졌을 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전략들, 그런 것들을 좀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부자들의 어떤 속성이다. 실수요가 목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이제는 저는 매수 시기를 특별히 언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투자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집을 아파트를 산다, 근데 아파트를 사서 내가 사고 나서 얼마 오를 거냐, 이거에 관심을 너무 가지면 사실 언제가 제일 바닥이냐, 언제 사는 게 좋냐라는 게 관점이지만,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비싸지 않은 시기만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과거보다는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가격이 오르긴 오르겠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어찌 보면 주요 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현금성이 좋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도 가장 주목받는 안전자산인 거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오르진 않겠지만 인플레이션 이상, 또는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하는 국채 30년물 금리 정도 수준은 평균적으로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2%대 중후반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과거처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수요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너무 과하게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수준으로 고르시면 된다. 언제가 뭐 바닥입니까? 언제 사야 됩니까? 이런 관점으로 너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별 자산은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파트다라고 해도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어떤 아파트인지, 어디에 몇 년이나 된 아파트인지, 그리고 중요한 건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뭐 좋은 주식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쌀 때 사면은 한동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싼 시점에 내가 샀다 그러면은 굉장히 해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 속에서 그게 다른 나라에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몰라도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경제가 가장 싫었던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떤 정책을 할지 모르겠어에서의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되잖아요. 와서 이제 하는 정책들을 보면. 그러다 보면은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는 이제 달러나 금 같은 경우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동기화되는 느낌? 동조화되는 느낌? 뭐 달러, 금이 같이 움직이는 뭐 이런 현상들도 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이 올라서 얻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금이 혹시 금이나 달러 같은 게 조정을 받았을 때 생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부자들의 어떤 관점이다 보니 새롭게 뭔가 지금이라도 금을 사자, 달러를 더 보유하자 라고 하는 전략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죠? 진짜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차원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